국정원 직원 마티즈 자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구입했고 국내 사찰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부처의 실무 책임자였던 임모 씨가 유서를 쓰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 현장으로 갈 때 마티즈를 타서 마티즈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자, 당시는 시신의 외상 침입,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어제 임 과장의 부친이 완전히 새로운 증언을 내놨습니다. 발견 당시 아들은 얼굴과 몸에 상처 투성이었다.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참 정확인 정청래입니다. 정확인. 정확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행이 간사였습니다. 그렇죠. 안행이 간사로서 경찰 소방서 대상으로 질의하였고 제가 현장에도 가서 추적도 해봤고요. 그렇죠. 거의 탐정 노릇을 하셨고 또 한 번 나오셨습니다. 예,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입니다. 자, 두 분 모두 당시에 이 사건이 자살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나 지면을 통해서나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2년 만에 다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만한 사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얼굴과 몸에 상처가 많았다. 이렇게 하자 그거는 화재 때문에 상처가 난 거를 부친이 잘못 오인한 것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잖아요. 당시는 화상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시신 사진도 실제로 경찰이 보여줘서 봤거든요. 근데 불나지 않았어요. 연기 때문에 질식사 하는 걸로 추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죠. 그것도 얼굴도 사실 제사히 볼 수는 없었잖아요. 경찰 해명은 화상이고 그런데 이제 부친은 뭐 타박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아마 CBS 지금 인터뷰. 뼈까지 이렇게 상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많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시신을 보셨을 때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부검이나 검안할 때는 옷을 탈의한 상태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그 멍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니까 부친께서는 그걸 보신 거고 그러니까 사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의 그 타박상인지 화상인지를 구별을 못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그리고 번개탄으로 옷 입고 있는데 안에 화상이 있을 수 있나요? 예, 그건 사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네.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후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습니다. 뭐 자살할 성격과 상황이 아니었다 아들은 또 당시 이런 말을 못했던 이유는 손녀 임 과장의 딸이 육사에 있어서 그 손녀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며느리가 또 만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겁났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2주기가 돼서 비로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한 건데 자 지난 2년 전에 의원님이 직접 이 사안을 그 안행이 간사로서 사실상 탐정추로 추적을 하셔서 그 의혹을 7대 의혹을 사건 터지자마자 정리하셨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면요. 임 과장 부인이 112로 신고한 다음에 취소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취소가 안 된 것 같다. 어떻게 알았죠?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재신고를 합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보위에서 신경민 의원이 들은 바를 전해준 것은 뭐냐면 국정원 3차장 임 과장이 소속이 국정원 3차장 소속이었는데 오전 8시 40분에 119로 신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 와서. 두 번째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거미줄 치겠다고 무전을 합니다. 보통 거기에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핸드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미줄을 치겠다는 것은 핸드폰으로 통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은어죠 자기들끼리. 무전하다가 무전은 이제 개방된 채널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바꿔라. 이게 이제 거미줄을 치자는 건데. 근데 무전하는 동안에도 발견했다는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지점은 뭐냐면 소방대원이 실종자를 찾는데 갑자기 거미줄을 치자고 따로 통화하자고 한 다음에 실제 소방대원이 했던 무전 내용에는 시신을 발견했다, 뭐 차량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차량 발견 시간이 11시 30분인데 시신은 한 27분 후에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티즈가 항공모함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발견하냐. 차량과 시신이 같이 있었는데
발견 시간이 한참 후에요. 그리고 당시 안행이 김민기 의원도 같이 있었는데요. 김민기 의원이 한테 처음에 보고한 것은 시신은 뒷좌석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국회에 첫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후에 운전석에서 발견했다. 정정합니다. 이 해명도 석연치 않습니다.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앞좌석과 뒷좌석을 어떻게 헷갈립니까? 자, 그리고 무선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40대 무직 남성입니다. 근데 네. 경기도 소방본부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런 일은 없죠. 무직 남성인데.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7대 의혹을 제기한 것 중에 여섯 번째는 소방본부가 경기도 소방본부가 출동했다는 건 무직 남성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데서 연락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신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임 과장 집을 제 아파트를 가봤어요. 바로 옆에 용인 동부경찰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근데 신고를 하려면 바로 옆에 있는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급한데. 근데 5km를 운전해가지고 동백 소방파출소로 가서 하죠.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소방파출소와 경찰파출소가 바로 옆 건물로 붙어 있습니다. 왜 5km로 갔을까요? 그때. 그리고요. 임 과장 마티즈 차량을 사망 다음 날 바로 폐차하죠. 처음에 발표는 장례식 다음 날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JTBC 특종에 의해서 예. 다음 날 폐차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제기했던 7가지 의혹인데 그 후로 저희가 안행일을 하면서 그 업체, 폐차 업체는 또 국정원 거래업체라는 걸 JTBC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안행일을 하면서 또 다시 캐낸 의혹이 뭐냐면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진입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한 27, 8분 네. 이 CCTV 화면만 칼로 자른 듯이 없어집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 소방본부 해명은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이 안 틀어져서 뭐 그걸 작동이 안 했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 그러니까 사라집니다. 이 말씀 뭐냐면 그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최초의 순간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랬어요. 네. 가장 중요한 장면만 사라졌어요 지금. 그 차량에 달려있는 CCTV가 있는데 그걸 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가 화산리 34번지인데요. 그 버스 정류장이 있고 입구가 있고 조그만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소방차가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국정원 직원이 와 있었죠. 반바지 차림에. 이미. 네, 이미. 네. 그리고 그 마티 차량이 발견된 그 현장에도 국정원 직원이 또 있었다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사실 국정원이 이제 가족에게 출근 시간이 8시인데 한두 시간 늦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실종 신고를 하라고 국정원 차장을.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죽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진짜 의심스러운 거. 예. 이것도 이제 김민기 의원이 지역구예요, 거기가 근처. 그래서 본인이 그냥 대충 이렇게 추리닝 입고 가서 본대요, 이렇게 보는데. 트레이닝복이라고 해주십시오. 전직 국회의원님. 추리닝. 근데 예. 마티즈 차량이 이렇게 진입해 있었잖아요. 예. 운전석 앞바퀴에 돌이 고여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뒤에 오른쪽 조수석 뒷바퀴에 돌이 고여 있었는데 김민기 의원 말로는 큰 돌이 없고 거기에 큰 돌을 찾기 어려워. 그 오물조물한 조그만 돌이 몇 개가 이렇게 고여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죽을 사람이 무슨 차가 뒤로 움직일까 봐. 이제 곧 죽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도 크게 보도되지 않았는데 현장을 가신 분들이 아는 거죠. 차량이 뒤로 밀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산이니까. 뭐 곧 자살할 사람인데 앞바퀴 왼쪽 뒷바퀴 뒤쪽 하나에 돌을 개서 안 움직이게 해놓고 그냥 사이드만 올리면 지금 급한데요. 그렇죠. 사이드만 올리는 걸로 충분할 당시 이제 텐데도. 소방본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늦게 출동했냐. 네. 경찰은 12시 50분에 도착합니다. 엄청 늦죠, 경찰은. 근데 소방본부하고 8차례 통화를 합니다.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소방본부도 그 지점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봤어요. 화산리 34번지가요. 마티 차량 발견된 지점이고요. 그리고 오인을 해가지고 산 77번지를 자기들은 찾았다는 거예요. 한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외길입니다. 그러니까 산 77번지든 화산리 34번지든 그냥 GPS 찍고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장시간 동안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당시 안행이 간사라도 현장을 직접 보고 또 경찰에 질의하고 소방서에 질의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너무 이상한데 라는 내용들 간략하게 되짚어 본 겁니다. 의원님은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집 근처이기 때문에 좀 이따 갈게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자살로 보기엔 너무 어렵다는 정황은 이 외에도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티즈 안에서의 상황.
예. 말하자면 뭐 번개탄을 앞뒤로 피워놓은 상황과 그리고 유서가 있었던 그 공간에 대한 문제들.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뭐 번개탄이 조수석에 있었다. 예. 또 다른 거는 또 이제 바뀐 거는 조수 앞에 있었다라고 하고 그럼 지금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죠. 시신이 오른쪽으로 살짝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번개탄의 열기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타거나 이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애초에 시신은 뒤에 있었던 게 맞다.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왜 앞쪽으로 이거를 옮겼다고 이제 바꿨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앞쪽에 발견됐다고 나중에 예. 말을 바꿨죠 나중에. 예, 바꿨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이 열기 때문에 그 번개탄 바로 옆에서 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질식하기 전에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고통.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흔히 말 바깥에서 문을 잠그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요동 같은 거라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앞자리를 옮기는 게 맞는 거죠. 좀 덜 뜨겁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저기 번개탄이 좌석 밑에 있었다 이런 좀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게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 야 예. 번개탄 바로 옆에서 자살하면 뜨거워서 질식하기 전에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니 자체적으로 앞좌석에 있었다고 말을 바꾼 거군요. 오랫동안 이런 번개탄에 대한 변사를 다뤘던 전문가들은 처음 첫 장면만 보면은 이게 이상하다 아니다를 압니다. 왜냐하면 열기와 이 뭐 이런 이산화탄소와 또 훈연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했던 어떤 모 경찰관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화상을 입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의문점으로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요. 네. 현장에 제일 먼저 소방관이 도착을 해서 소방관 중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연 분은 신모 소방장이고요. 그다음 2차로 연 사람은 권모 소방장입니다. 근데 1차로 열었던 신모 소방장의 지문이 없어집니다. 안 보여요. 근데 없어지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권모 소방장 지문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일 먼저 문을 연 사람의 지문은 없다. 두 번째 연 사람은 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지문 감식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지문 조그만 흔적 하나 가지고도 살인범을 잡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가면. 쪽지문이. 근데 쪽지문 17개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조사를 안 합니다. 17개요? 네. 7명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면은 첫 장면에 신모 소방관이 열었을 때의 상황과 두 번째 그 소방관이 열었을 때 상황이 틀린 거죠. 시신의 상황이나 이런 것이 틀렸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후에 뭔가 작업이 있고 닦인 정황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처음에 소방관들이 가서 찍었던 임모 과장의 시신 상태와 나중에 12시 50분에 이제 경찰 아주 늑장 출동해요. 저희들은 왕따 당했다. 경찰이 오히려. 경찰이 아니 어떻게 12시 50분에 도착을 해요. 소방관은 훨씬 더 일찍 훨씬 갔고. 근데 소방관도 한참 헤매다가 갔고. 네. 근데 그 시신 상태가 틀린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좀 틀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경찰이 뭐 부랴부랴 와서 사진을 갖고 와서 사진을 찍는 각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달라서 그렇다. 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만지지 않았나 시신을 현장이 보존이 안 됐다. 저렇게 강력하게 그때 의혹을 제기했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 각도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어떤 경찰관이 얘기했는지 그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 그리고 그 정도 늦게 왔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변사 사건이 발생했으면 가장 우선 도착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소방관과 경찰이 이제 그것은 일종의 경쟁 같은 걸 하는 시스템인데 뭐 최대한 늦게 왔다. 이거는 그게 고의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요. 10시 17분에 이제 소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화산리에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농수로 같은 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거든요. 네. 화산리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네. 그러면 10시 17분에 위치 추적을 하면은요. 이거는 2, 30분이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늑장 출청하고 오히려 경찰은 12시 50분에
그 장소 가요.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 새벽에 거기 가서 굳이 지금 이제 수풀이 빽빽하고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는데 경사진대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차량이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차량이 그렇죠. 가는 길이 아니고 근데 굳이 차가 올라갔어요. 차가 올라갔고 올라가기 전에요. 네. 이렇게 쇠사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엮어놔요. 네. 외부 차량 진입 못하라고. 그러니까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차량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런 아주 좁은 오솔길을 마티즈가 굳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발견되기 어려운 장소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배 교수님이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발견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네, 그렇죠. 그 관점에서 이 현장이 너무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충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유서를 써갖고 억울하다, 해서 내가 억울한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데 장소는 흠해진 곳이고 네. 거꾸로는 또 휴대폰이 켜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휴대폰을 켜질 거면은 그냥 가까운 데서 하지. 그렇죠. 이 부분이 이게 두 가지 세 가지가 행동이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것은 각각의 행동의 주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발견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자살. 그리고 특히 지난 생각해 보시면 2년 반 전쯤에 그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때 자살을 시도한 비슷한 방식으로 국정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살아났지만 자살 실제 시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 보면 도로변에서 했단 말이죠. 예. 대부분이 도로변에서. 근데 임 과장은 휴대폰을 켜놔요. 발견되고 싶은 거죠. 유서도 바로 옆에 놔둬요. 자기 사정을 알길 원하는 거죠. 근데 차량은 도저히 발견하기 힘든 곳에 가가지고. 그렇죠. 이게 네, 앞뒤가 안 맞는다. 아버지의 증언에 의해서 새롭게 제가 제기되는 의문은 뭐냐면 임 과장이 마티즈가 패스에로 TV에 찍힌 마지막 시간이 6시 23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그 6시 20분까지 갈 때 뭐 슈퍼 들고 편의점 들고 다 하거든요. 뭐 살 거 사고. 네네네. 실제로 그건 임 과장이 맞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어요. CCTV상. 근데 네. 얼굴이 그렇게 상처투석이라면 편의점을 못 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처는 그 이후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6시 23분 이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리하십니다, 의원님. 오늘 네. 새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시 23분부터 사망 시간까지. 근데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 사후 경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방관이 처음. 그건 전문가 이쪽에 계신데. 네. 근데 사후 강직은 사망 그 사후 강직이 나타나는 것이 사망 5시간, 6시간 그 정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후 강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발견이 사후 강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증언이 맞다면 6시 23분 이후에 구타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시간상으로 이제 사후광직이 당시에는 7시간, 네. 최대 7시간. 근데 이제 외부 조건에 따라서 5시간. 이게 사실은 애매한 그 언저리에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부분이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 시간이 조금 이제 흐트러질 수 있는 거죠. 네.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교수님이 그때 당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서의 내용이 이상하다. 유서가 발견되는 정황들, 그러니까 발견되고 싶은 것과 발견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기를 원했다기보다는 은밀한 곳에서 뭔가 작업이 필요했던가 이런 추정할 만한 그런 의심이 드는 상반되는 징후가 있다고 하셨는데 유서 내용 자체도 너무 이상했잖아요. 그 대목도 짚어주셨는데 그때. 예. 유서에 이제 저는 가장 충격받던 게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유서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네. 유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유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첫 장은 이제 그 원장님, 국장님 세 분을 다 언급하면서 네. 실제로는 내가 잘못된 거 없고 막 이렇게 내국인 사찰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네. 그리고 유서에 첨언, 첨삭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첨언, 첨삭 감사합니다. 그 보통 유서를 3,000개 넘게 연구한 그런 뭐 심리 분석 이런 거를 봐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있을 수는 있다고 봐도 너무 특별한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고 그럼 그 상황이라고 하면 실제로 자신이 죽을 거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애틋함.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은 가족을 보고 나왔잖아요. 예. 보고 나왔는데 그 유서를 가족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유서로서는 이상하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죠. 내국인 사찰은 절대 없었지만 자료는 다 삭제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킹 프로그램이 이제 들통나면서 벌어진 네.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또 정보회의를 저는 19대 초반기 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믿을 수 없는 해명이 뭐냐면 이거는 북한 정보를 캐기 위해서 한 거다. 그거는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해서 어떤 경로를 캔다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고급 정보예요. 그걸 국정원 스스로 정보기관이 발설하는 경우를 그거 어디 국내 있어요? 사찰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너를 몰렸고요. 임 과장이 사고 당일날 또 국정원에 가서 감찰을 받는 그런 날이었어요. 계속 연이어서 잠 못 자면서 감찰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날도 감찰을 받아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서 내용 관련해서 내국인 사찰은 절대 없었지만 사찰이 절대 없다는 자료는 다 삭제했어요. 사찰이 절대 없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국정원 업무를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살합니다. 자살의 유서 내용으로는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국내 사찰도 없고. 유서에 당부의 말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국정원 잘못이 없다 그러고. 국정원의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이 억울하거나 막 괴롭거나 이게 아니고 살차도 없고 자료도 다 삭제되어 있고, 그러면서 국정 업무를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살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유서 내용으로만 치면 자살할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네. 특히 마지막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뭐 오싹한 지점도 있습니다. 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부분이죠. 이걸 네. 다시 감사해달라는 그 감사가요. 이중적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 누가 써준 거를 썼다. 예, 그대로 옮겨 썼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국정원의 입장이 담긴 거다, 이 안에.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더 이상 국정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국정원의 당부가 담긴 것이지 어떻게 이게 자살한 사람의 유서냐. 지금 시점에서도 2년 전에도 저는 이렇게 그걸 의심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부친은 예. 손녀딸 임 과장의 딸이 이제 육사생도였어요. 그래서 딸 때문에 발설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키맨이 누구냐? 임 과장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과장 부인은 지금 한 번도 어느 코멘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정원에게 입을 다물라고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임 과장 부인은 어찌됐든 동백 파출소로 바로 옆에 있는 동부경찰서로 가지 않고 5km 떨어진 데 운전을 해서 갑니다. 이상한 지점이죠. 그리고 112 신고했는데 취소가 안 된 걸로 확인되고 있다. 빨리 취소해달라. 그로 추정을 국정원에서 해보면 연락하고 있었다는 계속 얘기죠.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동행했을 수도 있죠. 아예. 누군가. 그럴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걸 따라서 가지. 사실은 남편이 실종됐다는 이 심리 상태에서 게다가 회사에서 보통 회사니까 국정원에서 빨리 실종 신고하라는데. 그렇죠. 그런 정신도 혼미한 운전을 하러 가다가도 보이면 바로 신고해야 되는 게 아내 입장인데. 근데 왜 동백 파출소로 5km나 떨어져가지고 갔냐고 해명한 게 뭐냐면 딸이 미술학원이 그쪽에 있어서 그 딸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40대 무직 남성입니다. 근데 네. 경기도 소방본부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런 일은 없죠. 무직 남성인데.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7대 의혹을 제기한 것 중에 여섯 번째는 소방본부가 경기도 소방본부가 출동했다는 건 무직 남성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데서 연락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신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임 과장 집을 제 아파트를 가봤어요. 바로 옆에 용인 동부경찰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근데 신고를 하려면 바로 옆에 있는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급한데. 근데 5km를 운전해가지고 동백 소방파출소로 가서 하죠.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소방파출소와 경찰파출소가 바로 옆 건물로 붙어 있습니다. 왜 5km로 갔을까요? 그때. 그리고요. 임 과장 마티즈 차량을 사망 다음 날 바로 폐차하죠. 처음에 발표는 장례식 다음 날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JTBC 특종에 의해서 예. 다음 날 폐차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제기했던 7가지 의혹인데 그 후로 저희가 안행일을 하면서 그 또 업체, 폐차 업체는 또 국정원 거래 업체라는 걸 JTBC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안행일을 하면서 또 다시 캐낸 의혹이 뭐냐면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진입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한 27, 8분 네. 이 CCTV 화면만 칼로 자른 듯이 없어집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 소방본부 해명은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이 안 틀어져서 뭐 그걸 작동이 안 했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 그러니까 사라집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그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최초의 순간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랬어요. 네. 가장 중요한 장면만 사라졌어요 지금. 그 차량에 달려있는 CCTV가 있는데 그걸 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가 화산이 34번지인데요. 그 버스 정류장이 있고 입구가 있고 조그만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소방차가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국정원 주민요. 임 과장 부인이 112로 신고한 다음에 취소합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취소가 안 된 것 같다. 어떻게 알았죠?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재신고를 합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보위에서 신경민 의원이 들은 바를 전해준 것은 뭐냐면 국정원 3차장, 임 과장이 소속이 국정원 3차장 소속이었는데 오전 8시 40분에 119로 신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국정원에서 네. 연락 와서. 두 번째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거미줄 치겠다고 무전을 합니다. 네. 보통 거기에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핸드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미줄을 치겠다는 것은 핸드폰으로 통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은어죠 자기들끼리. 네. 무전하다가 무전은 이제 개방된 채널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바꿔라. 네. 이게 이제 거미줄 치자는 건데. 근데 무전한 동안에도 발견했다는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지점은 뭐냐면 소방대원이 실종자를 찾는데 갑자기 거미줄 치자고 따로 네. 통화하자고 한 다음에 실제 소방대원이 했던 무전 내용에는 시신을 발견했다, 뭐 차량을 발견했다 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차량 발견 시간이 11시 30분인데 시신은 한 27분 후에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티즈가 항공모함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발견하냐. 차량과 시신이 같이 있었는데 네. 발견 시간이 한참 후에요. 그리고 당시 안행이 김민기 의원도 같이 있었는데요. 김민기 의원이 한테 처음에 보고한 것은 시신은 뒷좌석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국회에 첫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후에 운전석에서 발견했다. 정정합니다. 이 해명도 석연치 않습니다.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앞좌석과 뒷좌석을 어떻게 헷갈립니까? 자, 그리고 무선 녹취록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 마티즈 자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구입했고 국내 사찰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부처의 실무 책임자였던 임모 씨가 유서를 쓰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 현장으로 갈 때 마티즈를 타서 마티즈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자, 당시는 시신의 외상 침입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어제 임 과장의 부친이 완전히 새로운 증언을 내놨습니다. 발견 당시 아들은 얼굴과 몸에 상처 투성이었다.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참 정확인 정청래입니다. 정확인. 정확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행이 간사였습니다. 그렇죠. 안행이 간사로서 경찰 소방서 네. 대상으로 질의하였고 제가 현장에도 가서 추적도 해봤고요. 그렇죠. 거의 탐정 노릇을 하셨고 네. 또 한 번 나오셨습니다. 예,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입니다. 자, 두 분 모두 당시에 이 사건이 자살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나 지면을 통해서나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2년 만에 다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만한 사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얼굴과 몸에 상처가 많았다. 네. 이렇게 하자 그거는 화재 때문에 상처가 난 거를 부친이 잘못 오인한 것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잖아요. 당시는 화상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시신 사진도 실제로 경찰이 보여줘서 봤거든요. 네. 근데 불나지 않았어요. 그냥 연기 때문에 질식사 하는 걸로 네. 추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죠. 그것도 얼굴도 사실 제사히 볼 수는 없었잖아요. 경찰 해명은 화상이고 네. 그래서 이제 부친은 뭐 타박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아마 CBS 지금 인터뷰. 뼈까지 이렇게 상하지 않았나 네. 할 정도로 많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시신을 보셨을 때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부검이나 검안할 때는 옷을 탈의한 상태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그 멍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니까 부친께서는 그걸 보신 거고 그러니까 사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의 그 타박상인지 화상인지를 구별을 못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그리고 번개탄으로 옷 입고 있는데 안에 화상이 있을 수 있나요? 예, 그건 사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네.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후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습니다. 뭐 자살할 성격과 상황이 아니었다들은 또 당시 이런 말을 못했던 이유는 손녀 임 과장의 딸이 육사에 있어서 그 손녀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며느리가 좀 만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겁났겠죠 당연히. 네. 그러다가 이제 2주기가 돼서 비로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한 건데 자 지난 2년 전에 의원님이 직접 이 사안을 그 안양의 간사로서 사실상 탐정추로 추적을 하셔서 네. 그 의혹을 7대 의혹을 사건 터지자마자 정리하셨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면 직원이 와 있었죠. 반바지 차림에. 이미. 네, 이미. 네. 그리고 그 마티 차량이 발견된 그 현장에도 국정원 직원이 또 있었다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사실 국정원이 이제 가족에게 출근 시간 8시인데 한두 시간 늦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실종 신고를 하라고 국정원 차장을.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죽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진짜 의심스러운 거. 예. 이것도 이제 김민기 의원이 지역구예요. 거기가 근처. 그래서 본인이 그냥 대충 이렇게 추리닝 입고 가서 본대요. 이렇게 보는데. 트레이닝복이라고 해주십시오. 전직 국회의원님. 추리닝. 근데 예. 마티즈 차량이 이렇게 진입해 있었잖아요. 예. 운전석 앞바퀴에 돌이 고여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뒤에 오른쪽 조수석 뒷바퀴에 돌이 고여 있었는데 김민기 의원 말로는 큰 돌이 없고 거기에 큰 돌을 찾기 어려요. 그 오물조물한 조그만 돌이 몇 개가 이렇게 고여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죽을 사람이 무슨 차가 뒤로 움직일까 봐. 이제 곧 죽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 사실도 크게 보도되지 않았는데 현장 가신 분들이 아는 거죠. 차량이 뒤로 밀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산이니까. 뭐 곧 자살할 사람인데 앞바퀴 왼쪽 뒷바퀴 뒤쪽 하나에 돌을 개서 안 움직이게 해놓고 그냥 사이드만 올리고 지금 급한데요. 그렇죠. 사이드만 올리는 걸로 충분할 당시 이제 소방본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늦게 출동했냐. 네. 경찰은 12시 50분에 도착합니다. 엄청 늦죠 경찰은. 근데 소방본부하고 8차례 통화를 합니다.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소방본부도 그 지점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